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오늘부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건너는 사람 혹은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벌점 10점, 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6만 원, 치킨 3마리죠. 일단 정지하고 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날씨부터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북촌 한옥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손발이 시릴 정도였는데 낮이 되자 가을 햇살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북촌 한옥마을을 찾은 시민들도 오랜만에 추위 걱정 없이 가을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서울은 6.5도로 출발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대관령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낮 기온 쑥쑥 오르며 서울 21도 등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맑은 가을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가 11도로 오늘보다는 5도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아침에는 안개가 짙을 수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자외선이 높게 나타나겠고요. 서울과 대전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아침 기온 7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가을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입니다.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촌 한옥마을에서 MBN 날씨 박선아였습니다. 다음은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뉴스를 콕 집어서 전해드리는 뉴스리 시간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경산호위 위원장으로 이 김문수 위원장이 출석한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가 결국 파행됐습니다. 이 환노 위원으로 나섰던 윤건영 의원이 자신이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과거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이 생각에 변함이 없냐라고 묻자 김문수 위원장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답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은 큐시트 회의에서 다루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러시아인 23명이 우리나라 입국을 시도했지만 2명을 제외한 21명에 대해 입국이 금지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한국 입국 기록이 있던 2명을 제외하고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고 또 이 관련 서류가 미비하다고 거절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요트 5대에 나눠 우리나라 동해를 통해 입국을 시도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급증하는 러시아 탈출의 대응 매뉴얼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또 감행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추가 조치인데요. 이로써 지난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지금 가장 핫한 뉴스를 콕 집어서 좀 알아봤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수아 기자. 네. 지금 기준금리가 빅스텝 크게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기준금리가 크게 올라서 우리한테는 무슨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물가 상승도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아무래도 대출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간 만큼만 이 시중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네.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 이자가 지금 6조 9천억 늘어납니다. 어휴. 채무자 한 명당으로 좀 계산을 하면 33만 원 정도가 는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보통 대출금리라고 하면은 이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까지 합쳐서 같이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빚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이런 추세로 계속 간다면은 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올해 8% 금리를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조금 우려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8%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 대출 이자가 33만 원 더 늘어난다는 거. 이 한 달에 33만 원 보통 금액이 아니죠.
큐시트 회의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첫 번째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이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김문수 국감 첫 등판에 레드카드 받고 결국 파행입니다. 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오늘 첫 국감 등판했습니다. 이 당초 우려했던 대로 예민한 질의응답이 오갔는데요. 이 앞서 노조와 야당에서는 이 김 위원장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이 반노동적인 인사를 일삼았다며 네. 인사 있을 때부터 이제 강하게 반대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김 위원장 역시도 본인을 반노동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며 이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환노위 국감이 잘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약 1시간 전쯤 시간대로 결국 파행됐습니다. 이 어쩌다 파행되는지는 직접 영상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노사 간 대화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반미 반일 민족의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과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니,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윤건영 의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은 잘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보여주시던데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까?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저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자, 의원님들 국감하지 않을 겁니까? 네,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김 위원장이 처음에는 이제 네. 낮은 자세로 이 과거 자신의 표현을 일부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사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네. 윤건영 의원과의 질의 과정 중 결국 이제 뇌관이 터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이 갈등이 격해지자 결국 여야 간사들도 네. 맞붙게 되는 그런 흐름 중에 결국 정해와 이 파행까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김문수 이 위원장이 과거 이른바 센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발언들이 좀 알려진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잘 이 국감이 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파행되는 거 아닐까 하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네, 사실 오늘 국감 시작부터 이 네. 김 위원장이 레드 카드를 받는 장면이 레드 국감 카드. 현장에서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시작된 이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네. 지난 4일 새 정부 첫 경사노위 수장으로 취임한 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제 쏟아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감장에서 이 축구 경기에 사용되는 이 저건 것 도구죠. 같아요. 레드 카드까지 등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또한도 이제 영상으로 직접 보시겠습니다. 노조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지요? 화물연대 자체가 바로 북한에서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막말을 이어왔어요. 그 막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약속도 물론 하지만 막말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목 뽑아놓고 그 무조건 사과해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을 폐업을 했습니다. 너무 포괄적이고 또 사과가 안 될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경사노위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위원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 카드를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이거 뭔지 아시죠? 레드 카드입니다. 국감장에서 퇴장의 의미고요. 네, 퇴장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김문수 위원장 국감장에서 퇴장해라라고 레드카드를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사실 김 위원장의 센 발언, 야당에서는 아까 막말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 이것도 화두가 되겠거니 예상이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만 이건 말고 또 오늘 뭔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이 된 부분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바로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노조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면 기업에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곤 하는데 이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도록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수아 기자. 네. 사실 김문수 위원장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계속 피력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야당의 공격을 받을 것 같았는데 파행되기 전에 이 얘기가 안 나왔을까요? 다행히 오후에 파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김 위원장 이 기존 입장을 좀 고수를 했는데요. 네. 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나라가 없다. 이 노란봉투법은 현대 민법의 근간을 흔들자는 것인데 네. 이 재산권과 노동권 중 어디가 우선순위인지 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렇군요.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면은 김문수 위원장 오늘 레드카드도 받고 뭐 상당히 좀 신고식을 제대로 치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하루 신고식만 이렇게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 야당의 이런 비판이나 공세를 보면 앞으로 꾸준히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원래 죄송합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데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네.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한 이력인데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보신의 사상이 변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뭐 부적절한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유튜브에서 네. 막말하지 말자. 이게 다 증거가 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좀 지지자 중에서 강성 지지층에 대해 조금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 많죠. 지금 뭐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이런 게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셔야죠, 사실은. 사과를 하셔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거를 보셔가지고 이분을 임명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논란이 될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이런 막말을 한 분이 이렇게 임명되는 거가 좀 더 악순환,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윤건영 의원에 대해서는 네. 거기서 사과하실 줄 알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네. 앞으로 뭐 근데 강대강으로 가겠다 뭐 이런 시그널인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온갖 군대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까지 싸워야 되나? 좀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합니다. 예. 네. 지금 마지막 말씀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 좀 피곤하다. 여기서까지 좀 전쟁을 해야 되냐. 강대강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뭐 김문수 위원장의 등판 소식을 좀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오늘 국감장에 김문수 위원장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수아 기자.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도 나왔어요. 네, 오늘 서울시 국감도 열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긴 했는데 네. 이 서울시에서는 또 TBS 그러니까 교통방송 지원을 놓고 이 오 시장에게 질의가 오갔습니다. 오 시장의 답변 듣고 오시죠. TBS는 언론이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입니다. 언론의 경우에는 자정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아도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편향돼 있죠. 특정 정당, 그중에서도 특정 계파 지지를 선언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그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냈지만 저는 그러한 노조의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특정 계파를 좀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대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뭐 방송인 김어준 씨라고 딱 말하진 않았지만 우회적인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현재 이 교통방송 TBS에 지원하는 예산이 300억 규모입니다. 이 언론사 전체 예산의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만약 이 지원을 끊는다라고 하면은 TBS로서는 경영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단 서울시에서 TBS의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 조례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 들려온 소식이 TBS에서 여기에 맞서서도 지속발전위원회라는 또 TF를 꾸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방이 앞으로 좀 더 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이 듭니다. 다음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네요. 네,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연이어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네. 이 만취 신혜성 CCTV 모습은
이 거짓 해명 논란 여진입니다. 네. 어제 이어지는 사건 소식 전해드리려 하는데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네. 이 체포 전후의 과정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요. 네. 이 하얀색 차량이 도로 위를 저렇게 이제 빠르게 달려가다가 네. 갑자기 멈춰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잠시 뒤로는 이제 오. 경찰차가 다가오니까 이제 이렇게 앞차가 움찔움찔하면서 네. 움직이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경찰이 해당 차량을 이제 앞뒤로 막아서면서 운전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지를 했고 네. 이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네. 이제 모두 다 불응했다 이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찰차가 오니까 약간 서 있다가 움직이는 게 이게 혹시 도주하려 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부분도 사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좀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수사 상황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어제 신 씨가 현장에서 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게 오전 1시 40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15시간 가까이 경찰 1차 조사를 받고 어제 오후 5시쯤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 기자단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 혐의를 인정하냐, 왜 음주 측정을 거부했냐, 뭐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는데 네. 묵묵부답으로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이 경찰은 1차 피의자 조사는 완료가 됐고 추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신혜성 씨 경찰 조사랑은 또 별개로 보니까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어요. 강재묵 기자. 네, 이제 소속사에서도 자연스레 이제 곧이어 입장을 냈는데요. 네. 시간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의 입장 먼저 살펴보면요. 신 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발레 파킹 담당 직원이 이제 전달해준 키를 통해서 귀가하던 중에 이 도로에서 잠들어 버렸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후로 이제 해당 음식점 측에서 이제 네. 해명이 더해지면서 이제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건데요. 네. 음식점 측에서는 신 씨에게 차 키를 건넨 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오. 그리고 해당 시간은 발레 파킹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도 아니거니와 네. 신 씨가 본인 차가 아닌 다른 차를 타고 가는 영상도 우리 가게 CCTV에 담겨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 나오니까 네. 이제 해당 CCTV 같은 경우도 경찰에 제공을 하면서 네. 경찰 역시도 이제 해당 CCTV 장면을 토대로 추가 조사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면서 신 씨 측에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소속사가 아니라 변호인들이 이 소속사 SNS를 통해서 입장을 재건리해서 올렸는데요. 네. 이 해당 음식점이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를 좀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네. 직원이 먼저 퇴근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차 안에 키를 놓은 채로 퇴근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신 씨는 음주 상태였고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네. 자신의 가방 안에 자신의 키가 있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차가 보면은 문이 이렇게 가방에 차 키만 가지고 있으면 아, 열리도록 맞아요. 이게 맞아요. 원격으로 열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난 차량 안에 차 키가 있어서 문이 열린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차 키를 갖고 있어서 내 차 문이 열렸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난 차량이 자신의 차인 줄 착각하고 네. 조수석에 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조수석에 탔다고 했어요?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조수석에 탔다고 했는데 경찰이 아까 이 강재묵 기자가 보여준 CCTV 거기서 보면 경찰이 갔을 때 차 안에는 신혜성 씨 혼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식당에서 차를 탈 때 운전석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도 좀 자세히 밝혔는데요. 일단 네. 음식점에서 출발할 때는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지인이 대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같이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지인의 집에 내려줬는데 그 다음에는 신 씨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서 자기 네. 집으로 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차를 세우고 잠이 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 기사를 불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까 뭐 경찰이나 아니면 음식점 측에서 말한 것처럼 CC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왜 대리 기사를 불러놓고 그럼 중간에 본인이 내리게 하고 또 운전을 직접 해서 갔을까 이 부분이 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변호인에게 설명을 드려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네. 이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아예 다운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문의가 현재 폭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홈페이지가 이 법무법인 홈페이지가 마비가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강재묵 기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궁금증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대리기사는 대체 왜 지인 집까지만 가고
거기서 내리고 그냥 갔느냐. 신혜성 씨는 왜 지인 집에서부터 또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이수아 기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네. 이 부분이 사실 이 조사가 완전히 진행되기 전으로는 이 신혜성 씨의 기억에만 의존해서 이제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제 수사 과정이 좀 더 진행되면서 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기억도 이제 명확하지. 근데 그 의존해야 되는 기억조차도 사실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쵸. 이 기억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휴대전화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 과정에서 추가 정황을 좀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에 따른 거짓 해명 논란이 변호인 측 설명이 있었는데요. 네. 이 급하게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즉 오전으로 바로 입장문을 내다 보니 이제 혼선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이제 밝혔습니다. 이 당사자는 체포 상태이고 네. 또 이제 동석했던 지인들 역시 이제 술자리 등을 이유로 기억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발표하는 내용에 이제 오류가 있었는지 등에서 자기들의 이제 체크가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사과를 밝힌 거고요. 이어 종전 발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식당 측이겠죠. 이 사과를 남긴다는 내용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음주운전보다도 사실 처음에 이 사건이 딱 전해졌을 때 도주 차량을 타고 있다고 여기에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놀랬었는데 아마도 좀 소속사가 좀 빨리빨리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래니까 좀 사안을 빨리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좀 급박하게 입장문을 내면서 좀 사안이 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근데 사실 이런 일일수록 좀 더 구체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좀 대응을 해 나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신화 그룹이 사실은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서 국민적 인기를 누리는 그룹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은 더 나이가 들었지만, 근데 이게 저는 간단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 차에 네. 블랙박스가 있지 않겠어요? 보통. 그러면 블랙박스를 틀어보면 거기 누가 탔고 어떤 네. 과정을 내렸는지 아마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변호인 측에서 한다라면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일단 해명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문제는 지금 신혜성 씨도 지금 술이 취한 상태였고 그것만 의존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되거든요. 네. 차량을 훔쳤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보통 사건이 일어나면 가장 정직하게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직이 최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가 벌써 여러 가지로 오락가락 해버리잖아요. 대리기사를 뒀는데 왜 하필 그 사람을 내려두고 또 본인이 운전했을까라는 등등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는 이제 변호인 측이나 또 소수자 측에서 일단 블랙박스를 틀어보고 블랙박스의 내용을 가지고 성실하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낫지, 자꾸 이렇게 이 조를 조금 더 감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변명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어떤 이 신화그룹이라든지 이 멤버들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정직이 최선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다시 정치 소식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이 국민의힘 내부로 번진 친일 논란, 이 친윤 대 비윤입니다. 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조선은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라는 발언의 파장이 이제는 국민의힘 내부 내전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비윤계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서 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중인데요. 윤리위 징계감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잘못하다가 그 윤리위에서 19시에 출석하라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친일 프레임에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전 말려 들어가 있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또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저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냥 실수로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네. 반박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건 국민 감정이라든지 당원의 감정을 거스를 수 있는 발언들이다. 저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김용태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은요, 정 위원장의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이다라고 일침을 하면서 망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라고 요구했고요. 이 김웅 의원은 그럼 고구려도 내분이 있었는데 당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란 얘기냐,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정 위원장은 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여당 위원장이 아니라 이 연맹 회장으로서 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임명의 초선 의원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정진석 위원장의 발언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즉 유승민 전 의원 비판에 나선 건데요. 이 윤상현 의원, 이 정진석의 실수는 오히려 이제 유승민한테는 기회가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보이기도 했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본질은 북한 핵 대응 협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네. 이 해당 논란이 본질이 아니라는 설명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구한 말에 조선을 이끌었었던 지도층들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지도층들이 어떻게 했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본질은 지금 북한의 핵을 대응하고 있는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지 친일몰이를 하면서 식민사관이 어떻고 이거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지요. 네, 지금 이 친일 논란의 불똥이 당 안으로 내부로 지금 이 번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 불이 번지는 양상도 좀 묘한 게 친윤 대 비윤으로 좀 나뉘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수아 기자. 네. 그럼 사실 이 논란의 당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인데 정 위원장은 뭐라고 합니까? 네, 정 위원장은 본의가 아니라는 뜻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틀 연이어서 자신의 발언을 외부에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역사 공부 좀 하고 오라라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나만큼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호도하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왜 식민사관이에요? 내가 일본의 우리 조선 국권 참탈을 갖다가 정당화했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왜곡이고 호도예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가서로 얘기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입장 말씀 주시긴 했는데 위원장님 페이스북 메시지 관련해서 계속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진의를 호도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 역사 공부들 좀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식민사관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예요. 제발 공부들 좀 하십시오. 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번지고 있는 친일 논란, 이 묘하게도 이 만해 한용운 선생과 네. 이 친일파 이완용의 이 대결 아닌 대결 구도로 또 등장해서 이 주의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 유명 한국사 강사시죠. 이 최태성 씨가 네. 친일파 이완용의 글을 공유하며 네. 정진석 위원장을 이제 우회해 비판에 나선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1905년 을사조약에 찬성해 서명한 을사오적, 이제 네. 이완용의 글 일부를 게재한 건데요. 이 다른 설명은 따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일제강점기 조선 침략을 정당화했던 일본의 논리와 이제 유사한 입장으로 해석되는 글을 간접적으로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이에 질세라 이제 정진석 위원장도 이제 만해 한용운 선생의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목은 반성이라는 제목의 한용운 선생의 글인데요. 네. 이제 이 반성이라는 한용운 선생의 글을 게재하면서 네. 자신의 입장 역시도 이 직감적으로 대변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정진석 위원장의 이 얘기에 만해 한용운도 나오고 지금 친일파 이완용도 지금 나오고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 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원래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세요. 네. 만약에 기자로서 만약에 이런 글을 썼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빠꾸입니다. 예, 데스크한테? 데스크가 이제 반려를 할 거예요. 제가 데스크라면 바로 반려를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논거가 이상해요. 이게 옳고 그른 거를 떠나가지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일본과 해상훈련을 하면은 우길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할 수가 있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데 이거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논리적 비약을 지적해야 되는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바로 논거가 나와버리면은 그럼 일본군은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야? 뭐 조선왕조랑 군 뭐 안 싸웠으니까 공격 배치 포인트가 틀렸다. 배치 포인트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비약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놓고 갑자기 조선 왕조는 내부가 썩어서 그러고 군대랑 싸운 적이 없네 이런 얘기가 이상한 예시를 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진석 위원장이 굉장히 본인이 스스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해박하고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적절한 예시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다 나열을 한 거예요. 이거저거 뭐 동학운동이 어쨌네 무슨 뭐
그러니까 우금치 전투가 어땠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본인이 오해를 하게 만들어 놓고는 막 꾸짖습니다. 공부 좀 하시라고. 기자들한테 한 얘기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 국민들은 아, 내가 공부를 못해서 오해한 거야? 굉장히 좀 적절하게 조금 제가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 정도 하면 될 건데 이게 물론 이제 유승민 대표도 비판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더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려서 그렇지만은 네. 굉장히 조금 부적절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거를 그 진정성을 이해하더라도 굉장히 네. 좀 태도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 지금 진정성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어쨌거나 이거를 수습하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금 친윤 비윤 약간 갈등으로 번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수아 기자, 네. 민주당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어젯밤 SNS에 총평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썼는데 사실 이 글만 보면 누굴 저격한지 모르겠지만 시기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정진석 위원장을 겨냥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애초 이 친일 논란의 시발점을 다시 찾아가 보자면은 이재명 대표의 한미일 연합훈련 관련 비판에서부터입니다. 아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이 오늘도 이 한미 동맹에 더해서 이 세계 6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를 무력 침탈한 나라 일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가 어렵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면서 이 한반도 상황에 일본이 개입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뿐만 아니라 야당 전체가 좀 정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최고위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타니 마사오. 이 일본 이름은 정진석 위원장 할아버지 정인각이 창시 개명한 이름입니다. 조선 총독부가 만주 사변 공로자 공적 조서까지 작성해 준 사람입니다. 바로 이게 그 공적 조서입니다. 공적 조서이고 조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제 한 번이라도 반성하는 마음, 사과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발언은 도저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진석 위원장의 이 조부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요. 이 야당 국방위원들은 정 전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이 쏘아올린 친일 논란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또 이 양상이 개파 갈등 양상을 좀 띠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이게 결국은 당권이랑 연계가 되는 거겠죠. 참 우리 정치권의 논쟁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돌고 돌아서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현재 위기도 외면하는 민족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뭐 그런 저는 의문을 들고 싶고 지금 정진석 위원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한말 대한제국 시절에 사실 내부적으로 무능하고 사실 내부적으로 지킬 힘이 없었다. 이 지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런 논쟁에 또 조상들까지 다 또 소환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조상들까지 소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논쟁의 초점을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양쪽을 들고. 다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 분간에서 이제 이걸 당권 경쟁으로 지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런 제기하는 문제가 지금 정진석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강한 나라가 돼야 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다. 네. 근데 일본을 옹호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또 내부에서는 이거를 당권 경쟁 이용하기 위해서 또 비판하고 있는 이런 국면이다 보니 참 이 국민들이 지금 당장 지금 중요한 문제는 결국 북한의 어떤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문제를 정치권이 좀 논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 먼 역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역사 논쟁하면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나겠습니까? 지금도 안 끝나는데 네. 또 이걸 해봐야 지금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정치권이 현실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하시고 시간 날 때 과거를 좀 이야기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당장 이 현실에 부딪힌 문제도 수두룩빽빽인데 지금 과거까지 끌어들여서 얘기할 여유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정말 비판, 뼈아픈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강재묵 기자가 준비했죠. 네, 네 번째 아이템입니다. 이 현역위원회 윤 정부
현역 의원의 윤 정부 탄핵 이 첫 공식 발언 논란입니다. 이 야당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윤 대통령 중도 퇴진 가능성을 이제 직접 언급한 건데요. 네. 이 자연스레 정치권 내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인데요. 영상부터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행동해서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서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 여러분들이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한 발 뒤늦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이 거대한 물결에 결국에는 정치권이 합류를 할 것입니다. 네, 이어 어제도 SNS를 통해 탄핵을 시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 내용에는 이제 대통령답지 못한 사람을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며 이 앞선 영상과 결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전혀 안 나왔던 건 아닙니다. 이 박홍근 원내대표도요,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 얘기를 했고요. 이때 이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비리,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으로 이어졌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국민을 무시하면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 방금 보신 김용민 의원처럼 이 현직 의원이 진보 선양 단체 집회에 직접 참석해서 이 탄핵을 거론한 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당내에서도 좀 놀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익명의 의원들은 개인적인 발언으로 당과는 관련이 없다, 다른 입장이다, 그리고 탄핵을 언급할 당의 시기적인 이유도 없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이 탄핵이란 얘기가 보통 뭐 정권 말쯤에는 뭐 공세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5달, 5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탄핵 얘기가 직접 현역 의원 입에서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강재묵 기자,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탄핵 사유가 그럼 뭐예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사유에 뭐 해당한다, 뭐 탄핵 사유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자주 이제 정쟁의 도구로 이제 악용된다는 위험도 이제 지적도 있는 내용인 건데요. 설명드리면 이 탄핵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이미 논란이 많은 현실입니다. 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 헌법이나 법을 위배한 경우 탄핵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고 이제 당연히 법률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해석의 여지 또한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자칫 이제 탄핵 제도가 이제 앞선 이 김용민 의원의 상황과 비슷하게 정쟁의 도구로 이제 전락할 위기가 있다 이런 지적이 항상 이제 이어져 왔었던 상황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일단 뭐 시민단체나 뭐 진보 성향 시민단체, 뭐 보수성향 시민단체, 약간 정치적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 시민단체 쪽에서는 뭐 탄핵 얘기도 하고 뭐 하긴 했었는데 현역 의원이 직접 아까 보신 것처럼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탄핵을 얘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말의 무게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거랑은 확실히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앞에 이제 김문수 위원장이나 정진석 위원장의 사례로 조금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의 무게 이런 거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런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좀 업되는 게 있잖아요.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톤 조절이 안 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유튜브에서 강성 발언하거나 강성 지지층들에 너무 소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런 발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정진석 위원장처럼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게 하는 게 또 정치인의 책무예요. 저거는 지금 대통령이 무슨 헌법을 어기거나 법을 어겼다라는 게 명백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뭐 정략적으로 보면은 뭐 보수층 지지층 결집을 더 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수층은 그 탄핵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게 옳은 방향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 아니고 개인 발언이니까 뭐 선을 긋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김 의원 발언에 강재묵 기자, 지금 여권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야말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망언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내용 먼저 일단 직접 들어보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주 대낮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출범 5개월 된 신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헌정 질서 파괴 망언입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런 망발 망언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이 김용민 의원 제명까지 요구하며 이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논평중에서는 이 대선에 불복한 망령이 광화문을 배회 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이 야권의 유일한 목표가 윤 정부 끌어내리기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당사자죠.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이제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이제 보이긴 하는데요. 이 현역 의원이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김용민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쏘아올린 이 탄핵의 공, 이게 민주당의 그 야권의 득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제목은 간사는 3분입니까?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입니다. 네. 어제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이 감사원 국감에서 나왔던 좀 핵심 발언들로 발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던 감사원 국감 이후에도 이 고성과 호통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한 의원이 책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치는 이런 모습까지 목격이 됐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두 분 말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네, 박범계 의원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라면서 네. 이 사무총장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외에도 김도 위원장과도 한 차례 더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이 방금 전에 본 상황 뒤에 여당 간사인 점정식 의원이 좀 나서서 네. 사무총장을 좀 옹호하려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1분이 넘어가면서 네. 이 박범계 의원이 발언 시간에 대해서 김도훈 의원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간사는 3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이 바로 전에 아마 박범계 의원의 발언이 1분 정도가 이어졌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김도욱 위원장이 박 의원이 본인은 1분만 요구해서 1분을 드리지 않았냐라고 네. 했더니 박범계 의원이 저는 이 위원장님 체제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직접 자기 검열을 해서 1분만 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또 김도욱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이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하실 말씀은 아니네요라고 맞받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말을 더 길게 하냐 이것까지 여야의 시비 대상이 됐습니다. 네,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박범계 의원이 뭐 파이터입니다. 지금 이 감사원 사무총장하고도 이 굉장히 충돌이 있었고 또 김도우 법사위원장하고도 부딪히는 모습인데 지금 보니까 박범계 의원이 어제 보니까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사실 이게 좀 꺼져가는 불씨거든요. 이걸 다시 또 꺼내 들었어요. 네, 이것도 박범계 의원 질의 중에 나온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한 또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이 좀 좌죽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우리 최재 감사원장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뭘 생각을 해요? 누가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아니죠 당연히. 누가 한 말입니까? 그뭐 언론에 난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론에 난 그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지금 말 못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 네. 그 제가 정확히 들은 얘기는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네, 유명 소설 해리포터에 보면 볼드모트라는 인물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그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그걸 연상케 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 외에도 이 감사원장의 발언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애초 감사원장에게 이 감사 개시의 권한이 있다라고 이 최재해 원장이 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있던 또 다른 질의에 이번에는 이 대통령도 감사원의 특정
국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이 부분도 듣고 오시죠.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은 특정 감사를 요구하거나 특정 감사를 회방하거나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뭐 요구는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에 의하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건 딱 4명입니다. 4기관인데 하나가 국회고 둘째가 감사원 스스로고 세 번째가 국민청원이고 네 번째는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데 국민의 한 사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발언이 지난번에 감사원장의 대통령 직무 지원 기관이나 뭐 이거하고 시즌 2 같아요. 이렇게 법률로서 감사원의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뭡니까? 독립은요 공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취재감사원장의 얘기가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이 감사원장의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국민의 어떤 청원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원론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책 논란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감사원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 이 민정수석들이 네. 감사원 감사위원을 하기도 하고 감사위원들이 또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기도 했어. 네. 그때부터 사실은 감사원의 어떤 이 정책 중립성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 갑자기 감사원 가서 사무총장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청와대에 대통령실에 보낸 문자 때문에 이제 감사원의 어떤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정한 거는 결국 감사원의 독립을 하지만 대통령이 소속이지만 결국엔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감사복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게 37번 정도 받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이 아직까지 한 건도 감사복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이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수사 때문에 조사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지만 어쨌든 감사원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들은 좀 저는 유념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원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유념해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사실 지난번 지금 이 계속되는 논란의 어떤 시초가 되는 게 바로 문자였습니다. 지금 이 감사원 중립 논란, 문자 사건의 당사자가 유병호 감사원 이 사무총장 그리고 이관석 국정기획수석이었는데 이 강재묵 기자, 이 두 사람을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조금 전인 오후 3시 네. 공수처를 방문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이 혐의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이고요. 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관장들을 겨냥한 감사나 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 통보를 한 것 등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오고 갔었죠. 이 대통령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집중 공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논란에 대한 이 문 전 대통령의 반응도 좀 뒤늦게 새롭게 전해졌는데요. 이 네. 친문으로 분류되고 있죠. 이 전해철 의원이 지난 8일에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유병호 감사원, 이 사무총장 문자 등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문 전 대통령이 심각하다라면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감사 개시 과정에서도 좀 절차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전 의원이 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이 공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이 문 전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본인 서면 조사 건과 관련해서 무례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이 감사원 논란에 대해서 이게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그 무례하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뭐 왕이냐 선왕이냐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지 안 무례한 거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의 해명들 이런 거를 보면은 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합의제 기구거든요. 독임제라서 조직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합의제 그 감사위원회에서 이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감사 대상이라고 의결된 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감사 여기가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은 대한민국 공무원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 논란들, 전 정부에 집중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심각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 측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직접 나선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뭐 친문이냐 비문이냐 뭐 친명이냐 이런 거 할 것 없이 거의 전 당이 좀 나서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개파를 떠나서 지금 민주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서 계속 지금 감사원 독립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재묵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김정숙 여사 건을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당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이제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 최재 감사원장, 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두고 이제 이 논란에 대한 감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예비비 편성부터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거 감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과 관련해 감사원장이 직접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이 민주당에서 즉각 반발 목소리 있었습니다. 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이 공식 초청을 받은 일정이 어떻게 감사 대상이 되냐며 맞받아친 건데요. 이 동시에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민간인 동행 순방은 왜 감사를 하지 않느냐며 이 맞불 작전으로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논란이 김정숙 여사의 뭐 인도 방문권도 그렇고요. 지금 뭐 윤 대통령 비서관 논란도 아까 사그라들면에 또 나오고 약간 좀비같이 계속 논란이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또 감사원이 있습니다. 감사원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적 신뢰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이제 김정숙 여사 문제도 새로운 이제 문건들이 나오면서 또 이 논란이 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원이라는 게 이제 행정각부의 어떤 이 업무를 감사하는 게 이제 감사의 기본 업무죠.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 독립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아시겠지만 4대강 감사할 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론이 다 달라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도대체 결론이 뭐냐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감사라는 게 정말 예전에 아마 암행어사 생각나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정부의 어떤 일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해야지만 국민적 신뢰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엄격한 감사라는 게 지금껏 안 이루어져 와서 사실 계속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이제 외풍을 타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감사원장이 중심을 많이 잡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보면 감사위원들을 보면 주로 그러니까 정치적인 또 인물들이 또 감사위원들을 많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이 아마 감사에 대한 타당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이제 감사 결과가 아마 곧 나온다고 그러죠. 네. 나오면 이게 어떤 검찰에 대한 수사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만 또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아마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뭐 진보 정권, 뭐 보수 정권,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감사 결과가 정권에 따라서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또 감사원이 이 신뢰성을, 국민의 신뢰성을 잃게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